소년과 소녀. 월요일의 쌀쌀한 초겨울의 날씨. 날카로운 바람을 등진 채 등교를 하고 있는 두 학생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별로 학생의 신분으로 말을 가볍지는 않은 주제인 것 같다. 그리고 그 두 학생 뒤에서 한 남학생이 멍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맞추며 걷는다. 야, 너 들었어? 뭘? 저번 주 토요일 우리 옆 학교 어떤 애 차에 치여서 죽었대.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되묻는다. 하지만 그 놀람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의해 놀랐다기보다는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위험의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이었다. 또, 요 근래에 왜 이렇게 죽는 애들이 많지? 죽음. 죽음이라는 단어는 일반인에게는 매우 두려운 단어일 수 있다. 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증거를 더 이상 남길 수가 없거나 사랑하는 이날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 혹은 그저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이므로 무서운 것 등. 이유는 가지각색으로 매우 다양하다. 좀 더 쉽게 말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는 무서운 것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뇌를 당한 것일 수도 있다. 적어도 죽음은 꺼림칙한 존재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많은 땅들이 있고 많은 국가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일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는 달리 죽음을 바라고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은 막상 죽음이 닥치면 나 자신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았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리고 두려움의 늪에 발버둥치며 바보같이 추하게 사라져간다. 그렇지만 모두가 저들처럼 멍청한 것은 아니다. 가끔 죽음을 원하던 소수의 사람들 중에 또 소수의 사람은 죽음이 닥쳤을 때 진짜 자신이 원하던 것, 황홀감을 맛보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편안함을 만끽하며 우로 돌아간다라는 정말 로맨틱한 글을 본 적이 있다. 나도 지극히 평범하게 죽음을 바라는 평범한 고교생이다. 내가 죽음을 바라는 이유는 단순하다. 너무나 단순해서 자식이 어린 나이에 벌써 죽는 것이나 생각하고 아직 인생도 모르는 놈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나올 정도일 것이다. 나에게는 부모님이 없다. 아니 있다고 해도 투명인간과 같은 존재이다. 어렸을 때 그들은 사소한 일로 시작해 갈등이 커져 갈라지게 되었고 나는 자연스레 권력이 강한 아버지 쪽에서 키우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와는 멀어지게 되고 아버지는 언제나 일 때문에 말 한마디 거의 하지 못하였다. 지금부터 교문 닫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나는 가식적인 말투와 웃음을 짓게 되고 그냥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늦었다. 지금은 죽음이고 뭐고 코앞에 닥쳐있는 저 죽음의 문턱을 지나야만 한다. 저 길 넘지 못하면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온 힘을 다해 달려야 한다. 하필 추운 날씨라 칼 같은 차가운 공기가 폐에 차는 게 정말 잘 느껴진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절대 멈출. 앞만 보고 달리던 도중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결코 먼 곳에서 나지 않았다. 적어도 내 근처 혹은 코앞 아니면 나 자신 쪽에서 울려 퍼진 소리였다. 무엇에 비유를 하면 좋을까? 그래. 마치 방금 앞에 가던 두 학생이 말하던 사람이 차에 치였을 때 소리가 이 소리였을 것 같다. 정말로 실감나는 소리다. 누가 차에 치였을까? 요 근래에 유난히 이 근처에 사고가 많이 터진다고 하던데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또 누군가 죽는 걸까? 불쌍하다. 아니, 부럽다. 정말. 이 사건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는 정말로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적어도 내 다리에 감각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동공이 확대된 상태로 나를 일제히 쳐다보는 상황까지는 몰랐다. 그제야 나는 부러움의 대상이 나였다는 걸 깨달았다. 등교를 하던 지각생들, 아까 내 앞을 지나가던 학생 2명, 아침 일찍 조깅하던 사람, 아이와 함께 장을 보러 가던 아주머니, 교문의 문을 닫고 있던 선생님, 이미 학교에 들어가 있던 몇천 명의 아이들, 그리고 나를 친 차의 주인, 장본인 등의 모두가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였다. 그 시선 중에는 두려움과 무서움, 놀람에 덜덜 떠는 동공의 시선, 얼른 자기 옆에 있는 아이의 눈을 가리고 바로 자신의 눈을 감는 시선, 또 불쌍함과 가여움 어린 시선, 그리고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시선. 이러한 시선들이 순식간적으로 느껴졌다. 하반신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
점점 고통스러워진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고통. 아프다. 아프다. 이젠 누군가의 시선을 느낄 틈새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다. 다리가 허전하다. 소리를 지르고 싶다. 하지만 소리가 안 나온다. 피가 역류하여 목에서 피가 화산처럼 분출된다. 눈물이 흐른다. 콧물도 흐른다. 몸에 있는 구멍에서 모든 투명한 액체와 붉은 액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다. 이제 꼴사 나온 거나 자존심 따윈 상관없어. 살려줘. 살려줘. 죽고 싶지 않아. 죽음이 이렇게 괴로운 건지 몰랐어. 아파. 서서히 감각이 사라져간다. 의식도 안개와 같이 흐려져간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느낌도 들지 않는다. 도저히 아니. 하지만 편해지겠지. 이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 기껏 해봐야 이번 주가. 보지식해 보이는 안경의 머리는 흰숲밖에 보이지 않는 중년의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리고 냉정하게 종이에 뽀글한 글씨를 빠르게 쓰며 내려간다. 동시에 그의 앞에 앉아있는 한 부자같이 보이는 여성은 울면서 간곡히 부탁한다. 제발,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선생님. 하지만 그녀와 대비되게 초라한 옷차림, 초라한 몰골로 옆에 서 있는 남성은 냉정하다고 해야 할까?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해야 할까?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눈물 한 방울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남성의 알 수 없는 표정을 본. 적어도 그 여성에게는 차갑게 보인 그 표정을 본. 여성은 남성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가 그러고도 애 아빠야? 지금까지 애를 키워온 정도 없어? 그러자 그 미스터리한 표정의 남성도 울컥해 말한다. 하지만 소리는 지르지 않는다. 네가 집만 안 나갔어도. 그는 최대한 어떤 감정을 억누르면서 말을 하였다. 때문에 말을 떨면서 말하다 이 딱딱한 방에서 빠른 걸음으로 나간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것이다. 아니, 적어도 이 고지식한 냄새가 나는 슬픈 분위기의 방에 있는 세 사람 모두 몰랐을 것이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몰래 엿듣고 있을 줄은 말이다. 사형에 그녀가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말한다. 사고가 난 현장의 죽음을 직접 겪어봐서 더 와닿았을까. 나 오늘 죽는구나. 죽이기엔 안타까운 붉은 머리에 귀여운 외모의 소녀는 안타까운 듯이 혼자 중얼거린다. 그녀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건 일주일 전 병원에서이다. 그녀가 어째서 그곳에 있었는지는 모른다. 오직 그녀밖에 모를 것이다. 이에 어찌됐든 그녀는 일주일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최후의 만찬이라도 즐기라는 듯이 퇴원을 권유했고 그녀는 일주일의 마지막 삶, 최후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점점 가슴 쪽에 통증이 심해져 온다. 동시에 눈빛에도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그녀는 정말로 살고 싶어 한다. 죽음을 싫어한다. 왜일까? 그녀도 죽음이 아플 것 같아서,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두려워서 거부하는 것일까? 혹은 무슨 남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삶에 무슨 특별한 미련이라도 남은 것일까? 이것도 이유에 어찌됐든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녀가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추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두 방울의 눈물이 흐른다. 차가운 눈물이. 엄마, 아빠, 미안해. 또다시 들리는 둔탁한 소리. 시간이 멈춘다. 공간이 변한다. 소녀의 영혼은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곳으로 간다. 그리고 한 존재와 만난다. 푸른색 배경. 공간은 정육면체로 느껴지는 어떤 공간. 어서 오세요. 그곳에서 굉장히 익살스러운 남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가면을 쓰고 있다. 몸은 인간에 비해 약 1.5배 정도 크고 인간과 비슷한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마스크는 웃고 있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이마에 두 개의 뿔이 달렸다. 마치 광대와 같은 형태였다. 좀 당황스럽더라도 참아주세요. 이곳에 오면은 누구나 당황하죠. 인간이라면 말이죠. 일단 말해두겠습니다. 절대 질문은 안 받고 두 번 설명은 안 하니 잘 들어주세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신은 영혼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삶의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답은 예, 아니오로만 해주세요.
이상한 말투를 구사하는 광대같이 생긴 존재는 눈을 크게 뜬 채 마치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날카로운 손톱의 손가락으로 소녀의 영혼을 가리키며 묻는다. 네. 좋아요. 좋아요. 이야기가 잘 통하는 분이라서 마음에 드는군요. 이제부터 당신은 한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 그 순간 푸른색 밖에 색이 없는 정육면체의 공간이 뒤틀리며 엄청난 세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차분하지만 정말 강한 크기.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소녀의 영혼이 흔들린다. 아, 미안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은 받지 않으니 숙지해주세요. 앞으로 당신이 받게 될 테스트에서 몇 점의 점수를 받게 되는지에 따라 천국과 지옥, 그리고 환생의 결정 여부가 확정돼요. 당신이 받게 될 테스트는 어서 오세요.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목소리를 알고 있다. 하지만 방금 전과 달리 이번에는 그 광대의 앞에 소녀가 아닌 한 소년의 영혼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점, 이번에는 붉은색의 방이다. 소녀는 멍한 표정으로 광대를 주시한다. 광대는 아까 소녀에게 설명한 것처럼 설명을 하고 덧붙여서 소년에게 다가가며 조용히 말한다. 당신의 역할은 광대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영혼은 지상에 있는 한 소녀의 몸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임무를 완벽히 달성하면 당신은 광대의 역할로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소녀는 상황을 파악하고 광대에게 말한다. 잠깐, 임무를 완벽히 달성하라니 무슨 말이지? 그리고 내가 광대라니 무슨 말이야? 임무를 완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 광대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차분하게 말한다. 임무는 당신이 가서 몸에 깃든 소녀가 뭐라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상에 깃들 한 소녀는 생전의 삶의 미련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삶의 미련을 해결해주는 거죠. 이것이 임무, 이것을 달성하였을 때 당신은 승리자가 됩니다. 승리자. 예, 승리자. 이것은 당신이 상상도 못할 높은 분들께서 즐기는 게임. 역할은 광대와 왕. 둘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왕은 광대들이 어떻게 삶의 미련을 푸는지 관찰하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은 말할 수 없군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 알아두세요. 패배자가 될 경우, 그러니까 당신이 삶의 미련을 이뤄주지 못할 경우, 당신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무한의 고통을. 그리고 승리자가 될 경우, 당신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쾌락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 모두를 말이죠. 당신의 역할은 왕입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그럼 행운을 빌죠. 차의 경적 소리, 매연 냄새, 사람들의 휴대전화 통화 소리, 어린아이를 다그치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소리, 소리를 지르며 윽박 지르는 불쾌한 소리, 대신에 매미의 울음소리, 굴벌레의 익숙하지 않은 소리, 새들의 지저김, 소의 강인한 울음소리, 닭들의 아침을 이르는 알림 종소리, 들이 들려왔다. 눈을 떠보니 난생 처음 보는 공간이었다. 아니, 거짓말이다. 내 본능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상황 파악보다는 기억의 혼란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리가 안 된다. 아니, 단순하게 생각하자.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장 기본적인 것. 첫 단추를 잘 매야 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일단 나는 죽었다. 죽어. 그런데 난 어떻게 살아있지? 아니 꿈인가? 현실인가? 평행세계. 망상. 난 누구? 소년의 뇌는 자신이 겪은 일을 부정하려는지 아드레날린을 분출하면서 동공을 확대시킨다. 그리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자그마한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는다. 그러나 아픔은 느껴지지 않는다. 아드레날린은 그런 아픔조차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동을 멈춘다. 동시에 공기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진다. 어느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아니, 들리다. 소리는 계속 들린다. 하지만 소년이었던 한 인간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어가기 전에 밖으로 다시 걸러진다. 좋아, 냉정해지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야. 눈을 감고 생각을 하면서 내 이름은 소년이었던 인간은 푸르고 하얀 그리고 딱딱하고 차가운 빙산과 같이 마음을 굳게 가졌다. 그리고 첫 마디부터 막혔다.
자신을 알기 위해,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 길을 바라보기 위해 걸어가고 있던 계단 첫 걸음부터 넘어진 꼴이었다. 내 이름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절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래, 난 이름은 알고 있다. 적어도 나는 생존에 살아 있었어. 그리고 소년이었던 인간은 눈을 지그시 감는다. 그리고 작고 아담한 두 손을 이마 언저리에 올려놓으며 중얼거린다. 그리고 난 죽었어. 그늘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푸른 하늘, 하얀 구름, 쌀쌀한 바람, 추움.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등교하는 아이들. 그중 한 명이 나였어. 그 후 차에 치인 후 나는 고통스럽게 죽어갔어. 그리고 간 곳은 붉은색의 정육면 채방. 아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그곳이 사후세계인 건가? 그곳에서 이상한 놈을 만났고 그는 말했었지. 게임을 한다고. 게임이라고. 소년이었던 인간은 갑자기 웃음을 토해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웃음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웃음이라는 단어와의 거리가 먼 웃음 같지 않은 웃음이었다. 마치 이 상황을 부정하려는 듯, 이 상황이 미쳤다는 듯, 나 또한 그 미친 상황에 녹아든다는 생각. 게임이라고. 소년이었던 인간은 애써 부정하려 한다. 기억을 창조해내서라도.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잊고 있던 매우 중요한 절대 필요한 무언가를 깨닫게 된다. 현실. 그녀는 현실을 깨닫는다. 이 낯선 밤. 익숙하지 않은 소리. 시골의 소박한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모습. 그녀는 드디어 지금 현실을 깨닫게 된다. 바로 앞쪽에 있었던 대형 거울은 마치 그녀를 비웃는 듯이 익살스럽게 현실의 상황을 비춰주고 있었다. 그곳에는 도저히 소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있었다. 생체학적으로 봐도, 외모를 봐도, 골격을 봐도 그것은 성적으로 남자가 아닌 여자였다. 수컷이 아닌 암컷이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흑발에 푸른 눈빛의 소년 대신 붉은 머리에 검은 눈빛을 가진 소녀가 그곳에 대신 있었다. 그녀는 이 상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흩어졌던 기억의 조각들이 차츰 돌아와 하나의 견고한 탑을 이룬 것을 느꼈다. 그렇다. 게임이었다. 정말 게임이다.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존재가 어떤 대단하시고도 높으신 망할 존재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정말 게임이다. 그들의 여흥을 위해 쇼를 하는 게임. 그녀의 머릿속에 세워진 견고한 탑과 차가운 빙산이 만난다. 그리고 새로운 빙산탑을 만들어낸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소년이었다. 남자였다. 평범한 고교생의 학생. 그리고 내 영혼은 어딘가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한 존재와 만났고 그 존재는 나에게 게임을 제안했다. 나에게는 거부권은 없었다. 그저 규칙을 듣고 쇼를 보여주는 역할만 있는 듯 싶다. 이 게임이 규칙. 나는 이 소녀의 몸에 깃들었다. 이 소녀는 생전에 삶의 미련을 강하게 느낀 존재. 그리고 나는 이 소녀의 몸으로 삶의 미련을 이루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승리자. 온갖 쾌락과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패배자. 패배자는 어떠한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을 맛본다고 한다. 하지만 패배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승리자는 이 소녀의 삶의 미련만 이루어주면 된다. 하지만 패배자는 제한 시간 같은 것은 없는 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이루면 패배자가 되는 건가? 추측이지만 저 밉살스러운 거울로 보이는 이 육체는 17살. 나랑 비슷한 나이. 어디까지나 추측이다. 그러면 대략 60년인가? 이제 정리는 모두 완벽히 됐다. 남은 일은 냉정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는 것.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의 한 소녀는 천장을 바라보고 한숨을 쉰다. 그리고 몇 마디를 중얼거린다. 하지만 그 중얼거리는 말의 무게는 정말 무거운 듯이 보인다. 좋아, 해주겠어.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최고의 광대가 되어주지.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자신이 가장 중요한 요인을 하나 놓쳤음을. 그리고 그 중요한 요인이 자신에게 훗날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될지. 정면체의 푸른 밤. 마치 겨울의 차가운 바다가 사각형을 이루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은 풍경이다.
분위기 또한 냉랭하기 그지없는 듯 자그마한 한 소녀는 얼어있다. 당신은 왕입니다. 이제부턴 질문하셔도 됩니다. 하얀 마스크에 정말 괴기스럽게 웃고 있는 어딘가 악마를 연상시키게끔 달린 두 개의 뿔을 가진 존재는 말했다. 하지만 그 의기양양한 존재와는 달리 작은 몸의 소유자는 놀라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놀라서였을까? 왕. 예, 왕.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 게임은 광대와 왕으로 나뉘어 있지요. 그럼 아까 광대의 역할을 설명해 드렸으니 왕에 대해서 말해 드리죠. 왕은 이곳에서 이곳 순간 그 광대와 같은 악마와 같은 존재는 말을 멈추고 다시 말을 이어나간다. 죄송합니다. 이곳의 명칭을 말하는 건 규칙에 어긋나는 걸 깜빡했습니다. 왕의 역할은 이곳에서 광대의 역할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소녀는 이곳의 명칭이 뭐가 됐든 신경 쓰지 않고 말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군지 모르는 그 광대 역할을 맡은 영혼이 제 몸에서 삶의 미련, 게임의 목표를 이룬 것을 관람하는 것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은 참 신기한 곳입니다. 저조차도 아직 비밀을 다 모르는 엄청 신기한 곳. 괴기스러운 존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말한다.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죠. 그 말을 시작으로 약 2m의 키가 큰 존재는 크지만 날카로운 손과 손톱으로 정육면체의 벽면 중 한 벽을 만진다. 아니, 누른다고 해야 할까? 그러자 그 푸른 어떤 벽의 색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금세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아니었다. 인간 세상에 있었을 때의 자신. 화면이 바뀌었을 때 이미 화면 속의 자신과 똑같이 생긴 광대 역할을 맡은 누군가는 이미 상황을 다 깨달은 듯이 보였다. 그리고 뭐라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들리지 않는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뭔 말이 저리 많을까 소녀는 생각했다. 과연 표정에도 드러났던 것일까? 우연이었을까? 그 광대같이 괴기스러운 존재는 소녀를 힐끗 바라보더니 음산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 여기서는 모든 게 다 들립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 화면 속에 당신의 예전 몸에 깃든 광대의 영혼. 그가 말하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소리. 소녀는 납득을 한다. 하지만 동시에 몸이 떨렸다. 두려워서? 아니면 기쁨에 흥겨워서? 아마 그녀는 이곳이 대단히 범상치 않은 곳이라는 건 단번에 깨달았을 것이다. 그녀의 시선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이곳에 대한 궁금점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하지만 절대 그 광대에게 물어보진 않았다. 도중 소녀의 귀에 문을 두드리는 중얼거림이 있었다. 승리자, 패배자. 그녀는 이 두 좋지 않은 어감의 행방을 쫓기 위해 고개를 이리저리 휘둘렀지만 이내 화면의 광대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묻는다. 승리자와 패배자라니 무슨 소리예요? 악마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광대는 말하였다. 왕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녀는 꺼림칙한 기분을 구석에 내버려 둔 채 계속 화면을 주시했다. 화면 속의 그녀는 광대는 집에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집을 나서는 것처럼 보였다.